네, 이번 시간에는 각 세액공제와 관련된 실사례들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아무래도 법령 자체만 보기보다는 실제 산업에서 어떻게 세액공제가 사용되고 있는지, 또 어떤 쟁점들이 있는지를 함께 살펴보면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제 투자와 R&D 세액공제 관련된 최신 예규 판례들을 보여드리도록 할 텐데요. 우선 제가 판례들을 어떻게 살펴보는지 한번 보여드리면 3일아이닷컴 3단 보기 위쪽에 예규 판례라는 예판 이 버튼이 있어요. 그걸 클릭하시면 밑에 법령과 관련된 최신 예규 판례들이 쭉 나오게 되거든요. 특히 제목 옆에 빨간색 별표된 것들은 전문가분들이 중요하다고 표기한 사례들이니까 더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예규 판례는 법제화된 내용은 아니지만 실무적으로 그 중요성이 크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법이 있더라도 불확실한 부분이 있고 다툼이 있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럴 때 세무대리인은 어떻게 해석하고 또 어떻게 적용할지 판단할 때 그 예규 판례들을 참고하면 도움이 됩니다. 네, 저도 그 불확실한 부분은 앞서 비슷한 사례가 있었는지 찾아보고 또 동료 세무사님들과 토론하면서 답을 찾아가는 것 같아요. 그럼 먼저 통합투자 세액공제부터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세액공제가 적용되지 않는 유형자산은 시행규칙 별표 1에 나와 있죠. 차량에 관련된 사례부터 소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차량은 투자 대상 자산에서 제외가 되지만 운수업과 건설업은 예외가 있습니다. 건설업은 먼저 살펴보시면 건설용으로 사용하는 규모가 큰 덤프 트럭이나 콘크리트 믹서 트럭, 도로 보수 트럭은 예외적으로 기계 장비로 보아서 투자세액공제 대상으로 봅니다. 여기 조심 판례를 보시면 적용 업종 요건을 엄격하게 해석하고 있는데요. 사례의 회사는 트럭을 구입을 했지만 건설업종에 사용하지 않았고 사업자 등록증에도 건설업이 추가되어 있지 않았던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투자세액공제가 이제 거부가 됐는데 마찬가지로 아래 과세전적부 심사 사례에서도 제조회사가 레미콘 믹서 트럭을 구입해서 제조용으로 실제 사업으로 사용을 했지만 건설업에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투자세액공제 적용이 거부가 됐습니다. 정말 좀 안타까운 사례였는데요. 세무대리인 입장에서 대표님들께 미리 해당 내용을 잘 안내해드려야겠습니다. 그럼 이제 운수업과 관련된 사례를 좀 소개해 주시겠어요? 네, 이제 중소기업 중에서도 주업종이 운수업이라면 자가용을 제외한 차량에 대해서 투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 해당 기재부 서면 답변에 따르면 지입 차량도 투자세액공제가 된다고 답변을 했는데 지입 차량 개념을 이제 운전자 입장에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리면 화물 차량을 본인 명의로 사고 개인 사업자를 냅니다. 그리고 자기 차량을 운수회사에 지입해 영업용 차량 번호를 달고 운전자는 일자리를 얻는 개념입니다. 보통 우리가 알고 있는 현물 출자와 이제 비슷한 개념인데 사진처럼 이게 위수탁 관리 계약서를 작성하시면 되는데 지입 차량 역시 다 투자세액공제가 된다는 점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차량도 투자세액공제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 잘 알았습니다. 다음으로는 공구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공구와 관련된 사례들도 좀 소개해 주시겠어요? 네, 공구에서 자주 등장하는 키워드가 금형인데 이제 금형은 제품을 제작하는 틀입니다. 금형을 공구로 보느냐 마느냐에 따라서 세법 간의 이제 해석의 차이가 좀 있었어요. 먼저 기각됐던 사례들부터 보여드리면 위에 18년 조심 판례에서 법인세법에서는 금형을 공구에 포함하고 있었기 때문에 투자세액공제 적용이 거부가 됐습니다. 그러다 같은 해에 그 밑에 중요한 대법원 판례가 나왔는데 밑에 판단 이제 문구에 보시면 금형은 공구와 별개의 개념으로 구분을 지었습니다. 조특법에서는 공구만 투자 대상에서 제외를 했는데 금형을 공구라 볼 수 없다 하니까 투자 대상으로 인정이 된 사례였습니다. 이 국회 사건 이후로 법인세법 시행령이 개정이 됐는데 오른쪽 2020년 개정 시행령에 보시면 공구 개념에 금형을 포함한다라는 문구가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최신 22년 서면 답변을 보시면 금형은 공구에 포함되지 않는다라는 답변이 나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금형은 무조건 투자 대상이 된다고 확정적으로 말할 수는 없고 산업마다 그 쓰임새와 활용도에 따라서 결정을 하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규 판례를 살펴보다 보면은 이런 법의 개정 역사도 이해할 수 있어서 재밌는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비품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비품의 투자 세액공제를 받은 사례가 있을까요? 네, 비품은 기본적으로 적용 제외 대상이 맞지만 비고를 자세히 살펴보시면 취득가액이 거래 단위별로 20만 원 이상으로서 그 고유 업무의 성질상 대량으로 보유하고 그 자산으로부터 직접 수익을 얻는 비품은 포함되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예시를 살펴보시면 신문 출판업체가 기자들의 취재를 위해 사용하는 카메라를 구입했을 경우에는 투자세액공제 대상으로 인정을 했습니다. 하지만 꼭 사업 관련성이 명확하지 않다고 한다면 인정이 되지 않기도 하는데요. 아래 사례에서는 기재부는 의약품 회사에서 구입해 설치한 냉동창고를 투자세액공제 받을 수 없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네, 비품도 업종 고유 특징과 관련만 있다면 투자 대상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는 점 잘 알았습니다. 그럼 이제 건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건물도 투자 자산으로 보는 경우가 있다고요? 네, 건물도 시행규칙에서 열거한 5가지 목적은 투자용으로 인정을 하는데요. 하나씩 살펴보시면 첫째, 연구시험 및 직업훈련 시설용, 둘째, 에너지 절약, 세 번째, 환경보전, 네 번째, 근로자 복지 증진, 다섯째, 안전시설입니다. 사례들을 빠르게 한번 소개를 해드리면 에너지 절약 시설 첫 번째가 법인 제조회사였는데 기계장치를 가동하기 위해서 태양광 발전 설비를 설치를 했어요. 근데 그게 전기료 절감 목적 에너지 시설로 인정을 받았습니다. 다음 사례는 환경보전 시설인데 회사 폐 배터리 리사이클링하는 회사였는데 재활용 공정에 필요한 건물을 신축을 했어요. 근데 건물이었지만 환경보전 시설로 인정을 받으면서 투자세액공제 대상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은 이 법인은 무주택 종업원에게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한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오피스텔을 구입을 했는데 근로자 복지시설로 인정을 받았습니다. 실제 용도는 사실 판단에 따른 사항이니까 사후관리에 유의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굉장히 흥미로운데요. 5가지 목적의 투자를 장려하는 정책적인 목적이 녹아있는 것 같습니다. 네, 뿐만 아니라 임대 사업을 한다면 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해 볼 수 있습니다. 부동산 임대만 아니라면 임대용 자산도 투자 대상이 될 수 있거든요. 예를 들어 고가의 수리 기계 장비 렌탈업을 운영한다고 하시면 렌탈용 자산은 세액공제 대상 자산이 될 수 있습니다. 네, 그럼 유형자산 말고 무형자산도 투자세액 공제가 가능할까요? 네, 중소기업이나 중견기업에서 특허권, 실용신앙권, 디자인권을 사업용으로 취득한다면 투자 대상으로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무형자산은 대표적인 게 소프트웨어 같은 게 있을 수 있는데요. 해당 예시 사례에서는 도소매업 회사가 사업에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소프트웨어 제작을 의뢰를 했는데 투자 대상으로 인정을 받았습니다. 여기서 주의해야 할 건 일반 지원 업무 성격의 인사나 급여, 회계, 재무, 소프트웨어는 적용될 수 없다는 점을 기억해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무형자산도 투자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 잘 알았습니다. 투자세액 공제 시점이 이제 궁금한데요. 매입세금 계산서 날짜를 기준으로 적용하면 될까요? 정확히 말하자면 매입세금 계산서만 있다고 해서 적용이 되는 건 아니고 투자세액 공제는 AND 조건으로 적격 증빙과 함께 더불어 실제로 지출이 됐는지까지 같이 확인하셔야 합니다. 투자 시점과 지출 시점이 다른 구매 형태의 구매 형태 리스라는 게 형태가 있을 수 있는데 참고로 투자세액 공제는 금융리스만 가능합니다.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한다면 이제 금융리스는 소유권이 투자회사에 있고 운용리스는 리스회사의 소유권이 있습니다. 위의 예규는 선급 리스료가 언제 세액공제가 적용되어야 하는지를 보여주고 있는데 선납으로 만약 리스료를 먼저 돈을 지출을 했어도 투자세액공제는 임차기간 개시일이 속한 과세연도에 적용해야 된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네, 세액공제 적용 과세 연도를 주의해야 한다는 점을 기억해둬야겠네요. 세무사님, 그런데 주 업종이 혹시 변경이 되더라도 이전에 받은 투자 세액공제 혜택이 유지될까요? 네, 여기 아래쪽 서면 답변에서 그 답변을 확인하실 수 있는데 주된 사업이 변경되더라도 당초 투자한 목적대로 계속 사용할 경우엔 공제 혜택이 유지가 됩니다. 사후관리에는 기간 요건만 있으니까 이제 업종 요건은 없다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네, 도움이 정말 많이 되었습니다.
그럼 이쯤에서 통합투자 세액공제를 마무리하고 다음 주제인 R&D 세액공제로 넘어가 볼까요? 회사에서 부담하는 인건비는 급여뿐만 아니라 4대 보험료도 있잖아요. 보험료도 R&D 세액공제 인건비에 포함이 될 수 있을까요? 네, 4대 보험은 연금, 건강, 고용, 산재 이렇게 네 가지인데 네 가지 중에서 산재 보험료만 R&D 인건비에서 제외된다는 입장입니다. 여기 기재부와 세무서의 서면 답변을 보시면 산재 보험료는 포함이 되지 않는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아마도 산재 보험료는 근로자별의 급여에 따라서 산정되는 성격이 아니어서 그런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아, 그렇군요. 이걸 보시는 분들 중에서도 인건비에 연금, 건강, 고용, 사업자 부담 보험료를 놓치셨다면 R&D 세액공제를 재적용해서 경정 청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혹시 퇴직연금 보험료도 포함이 될 수 있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안 됩니다. 감사원 판례 하나를 소개해 드릴 텐데 해당 사례는 14년도부터 18년도까지 퇴직연금 보험료를 R&D 인건비로 넣어서 경정 청구했던 사례입니다. 근데 이 경정 청구가 인용이 되면서 국패한 사례였어요. 그래서인지 19년 이후에 R&D 비용을 정의하는 조특법 시행령 별표 6에서 퇴직연금 관련 부담금은 일체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개정이 됐습니다. 이런 사례들을 보면 법도 시간이 갈수록 계속 보완이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다. 법의 개정 사항들에 관심을 가지다 보면은 경정 청구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도 드네요. 다음으로 전담 연구원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 연구원들이 가끔 연구 이외에 다른 업무들을 한다면 그 비율만큼만 인건비로 인정받을 수 없는 건가요? 정말 안타깝지만 사례들에서는 전담 연구원에 대해서 엄격하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해당 조심 판례에서는 연구원들이 업무 출장 보고서나 성과 지표까지 참고를 해서 업무 내용의 관리 지원 활동이 병행되고 있지는 않았는지 이런 걸 확인해서 발견을 한 사례였는데요. 결국 겸직 연구원들의 인건비는 R&D 비용으로 인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다음 판례는 게스트 연구원에 대한 내용인데 고객사에 파견되어서 근무를 했던 게스트 연구원은 고객사의 일반적인 지원 활동을 한 것으로 보아서 R&D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그 아래쪽에 있는 판례를 보셔도 R&D 세액공제가 이것도 마찬가지로 거부가 됐는데 회사 조직도와 각 타 부서의 문답서까지 확인하면서 조직도 상에 연구원들의 실제 소속이 물류팀인 게 드러났고 실제 업무 장소가 연구소가 아니라 물류창고인 것까지 발견이 되면서 R&D 비용으로 인정받지 못한 사례였습니다. 네, 겸업을 하는 연구원들의 인건비가 R&D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없다는 점도 잘 알았습니다. 그래도 예외적으로 인정된 사례가 있다면 소개해 주시겠어요? 네, 여기 23년도 조심 판례 하나를 소개해드리면 사례 기술연구소 직원들 업무는 공식적으로 이제 세일즈와 생산 서포트 업무였습니다. 세무당국은 당초에 이제 업무 내용만 가지고 연구개발 성격이 없다고 보아서 법인세를 부과했습니다. 하지만 회사는 이제 증빙 자료로 해당 연구원들의 실제 업무 성격이 고객에게 직접 대응할 수 없는 전문적인 제품, 기술, 관련 대응 업무인 게 입증이 되면서 연구개발 활동으로 인정받은 사례였습니다. 그렇군요. 실제 업무 내용이 연구개발 활동 성격이라는 걸 입증하는 건 역시 회사의 몫일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연구개발 활동의 개념으로 넘어와서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연구개발의 개념이 25년도부터 좀 더 구체화된다고요? 네, 24년도 세법 개정안이 나왔을 때 조특법상 연구개발의 개념이 구체화된다는 내용을 살펴봐서 여기 가져와 봤는데 체계적이고 창의적인 활동이라는 단어가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제외 활동에는 상용화, 사업화된 제품, 기술, 서비스, 설계, 디자인 등을 단순 보완, 변형, 개선하는 활동이 추가가 됩니다. 네, 연구개발의 개념이 구체화된 만큼 R&D 세액공제를 적용하기가 좀 더 어려워질 것 같은데 저희가 많이 소비하는 의류나 가구 등의 디자인 부분에서는 특히 더 어렵겠다는 생각이 좀 드네요. 네, 맞습니다. 여기 해당 조심 판례에 등장하는 회사에서는 외부에 디자인 개발 용역을 위탁을 했는데 해당 활동은 기존에 유통되고 있는 제품에 단순한 기능을 추가해서 업그레이드한 제품을 출시한 활동,
정도에 불과한 것으로 평가를 하면서 연구개발 활동이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네. 그렇다면 디자인과 비슷할 수는 있지만 건축 설계 활동은 어떨까요? 아쉽지만 건축 설계도 대부분 인정받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사례들을 소개해 드리는데 여기 나와 있는 사례들은 아파트 설계와 관련된 내용이 많았습니다. 전반적으로 아파트와 같은 공동주택 설계 비용은 과학적, 기술적 진전을 이루었다고 보기 어렵다라고 말하면서 일반적인 설계 활동으로 보이고 디자인 고유성을 인정받기 어렵다고 하면서 일상적인 영업 활동으로 분류를 했습니다. 네. 그렇다면 연구개발 활동을 하는 대표적인 업종과 그 예시를 좀 들어주실 수 있을까요? 네, 대표적인 업종은 바이오나 의약품 산업이 있을 것 같은데요. 실제로 이런 산업들은 제품 안전성과 부작용을 확인할 때 여러 가지 임상시험을 거쳐서 진행한다고 합니다. 임상시험도 여러 단계로 나뉘는데 제품이 출시되기 전까지의 단계를 임상 3상으로 보고 연구개발 비용으로 인정을 해준다고 합니다. 그리고 통상적으로 제품이 출시된 임상 4상부터는 R&D 비용으로 보지 않고 있습니다. 이때 중요한 건 21년도 기재부 예규 하나가 있어서 소개를 해드릴 텐데요. 국내에 제품이 출시됐어도 국외에서 판매 허가를 취득하기 위한 활동은 임상 4상 이후의 비용이라고 하더라도 R&D 비용으로 인정한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네, 그렇군요. 임상 시험도 여러 단계로 구분이 된다는 사실을 이번 기회를 통해 알게 됐습니다. 하지만 요즘에는 산업 트렌드도 많이 달라져서 물리적인 연구보다는 컴퓨터나 인공지능을 활용한 개발 활동이 좀 더 많아졌잖아요. 흐름이 좀 어떻게 달라졌나요? 네, 맞습니다. 요즘 R&D는 산업 현황이 달라졌듯이 적용 분야도 굉장히 다양해진 것 같아요. 공식적으로 확인한 자료는 없지만 체감상, 그리고 봤을 때 게임이나 프로그래밍, AI 기술처럼 차세대 기술 분야 쪽에 신규 사업자 등록도 많아지고 R&D 세액공제 경정 청구도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네, 좀 흥미롭네요. 그렇다면 관련된 사례들을 좀 보여주실 수 있을까요? 네, 여기 직접적으로 관련된 사례는 아니지만 해당 22년도 감사원 심사청구 판례에서는 시스템 개발을 한 소프트웨어 구입 비용이 R&D 비용으로 인정된 사례였습니다. 그 이유는 견본품 설계 과정에서 소프트웨어가 이용된 것이 확인됐기 때문에 인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다음 21년도 서울고법 판례에서는 금융서비스업 회사가 시스템 하나를 개발을 했는데 해당 시스템이 차세대 시스템인지 아니면 단순 ERP 시스템인지가 논점이었습니다. 해당 사례의 위탁 개발 용역은 기술적 진전을 이루기 위한 활동으로 인정을 받으면서 R&D 세액공제가 인정이 됐습니다. 만약에 지금 현재 거래처에서 개발하고 있는 시스템이 차세대 시스템인지 아니면 단순 ERP 시스템인지 헷갈린다면 기각된 여기 조심 판례 문구를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서 가져왔습니다. 중간에 읽어보시면 쟁점 시스템은 기존 업무 시스템 일부를 선진 기술 기반으로 재구축하고 양질의 서비스로 사업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서 기술적 측면에서 기존보다 향상된 것으로 보일 뿐 본질은 ERP 시스템이라고 명시가 되어 있어서 시스템의 본질을 파악하시는 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연구 개발 활동으로 인정받기 위한 다툼이 치열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R&D 비용의 특징을 간단하게 알려주시면 좀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여기 국세청에서는 매년 R&D 세액공제 사전 심사 가이드라인을 발간하고 있는데요. 한 200페이지 정도 되는데 저도 이 PDF 책자를 보고 R&D 세액공제에 대한 개념을 잡았거든요. 시간이 되신다면 꼭 한번 챙겨보시길 바랍니다. 여기서 소개하는 프라스카티 매뉴얼의 R&D 활동 5가지 특징이 있어서 한번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 첫 번째는 신규성, 두 번째 창의성, 세 번째 불확실성, 네 번째 체계성, 다섯 번째 이전 가능성 및 재현 가능성입니다. 5개의 키워드 중에서 불확실성과 관련된 판례를 마지막으로 하나 소개해 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여기 사례의 반도체 기업은 R&D 세액공제를 적용해 경정 청구를 했고 인용이 됐던 사례였습니다. 그 판단의 이유에 중요한 키워드가 바로 불확실성이었는데요. 제목에 보시면
개발에 실패한 비용과 성공한 비용은 모두 동일한 위험을 안고 투자됐기 때문에 개발 비용 모든 개발의 성공 여부와 관계없이 R&D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었습니다. 네, 오늘 세무사님 덕분에 투자와 연구 인력 개발비 세액공제에 대해서 정말 많이 배운 것 같습니다. 정말 유익한 시간이었고요. 끝으로 납세자분들께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다면 한마디 해주시겠어요? 네, 제가 이번 시간을 통해서 최대한 많은 사례를 소개해드리려고 하다 보니까 깊이감은 좀 없었던 것 같아 좀 아쉽지만 특정 사례에 대해서 더 궁금하시다면 예규 판례를 직접 찾아보셔서 세부적인 내용까지 살펴보시면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세액공제 제도를 잘 활용하셔서 거래처의 세금 부담을 많이 줄여주실 수 있으니까 요건을 만족하는 거래처가 있는지 미리미리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세무 전문가가 세금 관련 정보를 자주 연구하고 공부해서 나눈다면 좋겠다라는 책임감이 드네요. 연말 결산까지 화이팅 하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기회에 뵙겠습니다.